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이 참석 당시에 얘기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공적 임무 수행하는데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했다 그런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야당의 문제 제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선 보좌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개명 전 최순실 씨를 언급을 하면서 답습하는 것 아니냐, 국가 기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공사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적 수행 논란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이제 봉하마을 갈 때 또 지인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한 차례 논란을 빚었는데 뭐 그때는 일종의 이제 참배를 간 거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이제 대통령의 공식적인 해외 외교 일정에 공적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 게다가 뭐 민간인이라도 기타 수행원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필수 인력이어야 돼요. 네. 의료진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수행을 했다. 사적 인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쳤고 또 뭐 기획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조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배우자 사적 수행 논란이 불거지니까 나중에 가서 한 해명은 현지에 가서 배우자를 수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분이 왜 간 거냐? 그것도 안 했다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방어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BTS도 같이 갔다. BTS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의 지인이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공인이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크게 알린 이제 그런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거지 일종의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 경우는 지금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분이 도대체 어떤 경험과 어떤 전문성과 어떤 능력이 있길래 예. 대통령의 해외 첫 순방 다자 외교에 동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럼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지 판단을 해보도록. 근데 그것도 안 밝힌 채 무조건 절차를 거쳤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뭐 아직 비선 논란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최순실 씨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심중을 잘 아는 측근이었을 뿐이지 비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그게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중에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하게 됐던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최순실 씨 논란이 최초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던 게 태블릿 핏이잖아요.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의 일정이나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은 그 일정을 기획하고 동선을 기획하고 메시지를 짜는 것 자체가 다 경호상 기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참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앞서 박 전 의원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도 지인 동행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서관 부인 동행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뭐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서 논의가 불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부속실이 있다면 거기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방문 관련해서 이제 참석했던 분이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어떤 일정을 같이 공할 때 대통령과 다 별도의 일정을 할 때 그 일정에 대해서 미리 조율하고 네. 기획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설정을 할 것이고요. 없다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아마 같이 동행했던 이분이 미리 가서 현장 일정을 좀 보고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사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분이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2부속실을 만들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할을 최소화한다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은 어쨌든 인력은 필요하니까 더 이상은 이런 자잘한 논란 없이 공식화하자, 제도화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앞서서 박 의원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을 좀 보면 기획에는 참여를 했는데 수행한 적은 없고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해서 이번 행사에 대한 기획 주관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또 오랜 인연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일정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른바 공식적인 해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전문성 있는 분이 기획을 해야 되고 미리 조율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네.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인사가 도와줬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 공식적인 자격으로 간 건 아니고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특별 보좌 형식으로 이제 간 거고 어떠한 행사에 맞춰서 특별 보좌진이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원모 지금 이제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부인이 부각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 경험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일 정말 전문성이 있고 그랬다면 공식적으로 특별 보좌진 형태로 그것을 꾸려서 갔더라면 이런 좀 오해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럼 이제 어떤 전문성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외국어에 능통하다, 영어에 능통하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스페인이잖아요.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현지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여러 나라의 정상들하고 짧게 회담을 하느라고 사실은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렇다 할 행사가 없었어요. 결국 민간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일정을 가졌던 건 김건희 여사밖에 없거든요. 유추해 보건대 김건희 여사 일정을 기획하러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스페인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혹은 뭐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뭐 교민사회와 관련해서 혹은 스페인의 그런 어떤 김건희 여사가 쭉 그렇게 동선을 가졌던 그런 지역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을 대동해서 갔는지를 밝혀야 돼요. 앞서 이제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 아닌가. 제2부속실을 만들면은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다 그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점이 이제 투명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꾸 뭐 보수를 줬네 안 줬네 이걸 강조하는데 진짜 일을 했다면 보수를 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그 직설적 화법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사 논란과 관련된 질문들에 이제 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좀 소통의 측면에서 뭔가 신선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니 도어 스태핑이 오히려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아침 일찍 짧은 시간 안에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화법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랑 비교해서 한 것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세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은 전 좋게 긍정적으로 역시 봅니다. 아직도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부연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워낙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나 아니면 또 잘못된 해석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신중하게 특히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이제 조금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도어 스태핑에서 짧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더 이상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 자세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역할을 좀 더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화법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조금 스타일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바를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렇게 날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저건 도어 스태핑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어서 좀 당혹스러웠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논란이 되는 대목이 나오면 계속 이제 전 정권과 비교하는 이제 그런 화법을 자주 구사를 하시는데 네.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전 정부하고 차별성을 드러내느라고 뭐 한두 가지에 있어서는 전 그런 화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군다나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모든 이제 국정의 현안들이 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헤쳐나가는지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난 정부는 잘했냐 그러면 뭐 지난 정부는 더 낫냐 지난 정부보다 우리가 낫다. 나은 것도 없어요. 지난 정부 1기 내각 때 세 사람 후보자가 낙마했고 지금도 세 사람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그 논란의 대목들을 비교해 보면 결코 낫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이렇게 인사 논란이 커지면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같은 자리에 두 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국민들의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겸허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저는 도리지 않은가 싶은데 어제 같은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그런 인사정책이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 열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 물론 이준석 대표도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한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내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표정은 어떤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조명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자신 있고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하지만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인 것 같고 다만 내일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그 자체 성상납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그 정무실장이죠. 김철균 정무실장에 관련된 게 먼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내일은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징계에서는 결론이 나지 못 내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카이스트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관계로 밝혀진 건 아직 없거든요. 다 의혹이고 일방적인 진술이라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를 내일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랬다가 만일에 이후에 수사 상황이 다른 결론이 난다면 무혐의라든지 이런 다른 결론이 난다면 그 후폭풍을 과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있어서 내일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 조심스럽게 점쳐보지만 결론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철균 전무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내
내 관련된 사건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무실장에 관련된 징계가 일어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좀 별도로 보는 것 같아서요. 한번 지켜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수사 발표 전에 이게 징계가 내려지면 또 그만큼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내일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 번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오히려 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의 내용은 이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큰 내용을 겪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전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좀 신중한 것이 당에게는 덜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하고는 내일 이제 윤리위 의제는 좀 다르거든요. 이른바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당의 품위 손상 이게 있었는지가 이제 이슈고 쟁점인데 김철근 실장이 가서 뭐 투자각서를 써주고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정황상 이준석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심은 가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얘기는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 뭐 투자각서 이런 거를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쓴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윤리위가 입증할 수 있어야 정황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닌 뚜렷한 물증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데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장기화되는 부담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아까 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결론도 중요한데 정확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리위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고 당내에서도 보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결론보다 정확한 결론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황만 가지고 함부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의중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내일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윤리가 좀 힘을 잃을 수도 있겠다. 당 안팎에서 그렇게 호기롭게 징계에 착수해 놓고 뭐 왜 결론을 못 내냐,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명, 탈당 권유, 뭐 당원권 정직 경고 뭐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윤리가 열려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결론도 나올 수는 있죠. 네, 경고는 쭉 있는데요. 제명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권고 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권고 탈당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무거운 징계일 수가 있는 게 제명보다 그 기간 내에 탈당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출당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무거운 징계에 속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당무위에서 전준희 룰과 관련해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에서 올라온 안, 그래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전준위 안 그대로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집단 지성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 결론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안 위원장님과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은 아니고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그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또 역시 만장일치로 다 정리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안 하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 대표를 뽑는 룰을 정하는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내놨던 안을 어제 비대위에서 뒤집었고 그러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사퇴를 했고 이 비대위가 뒤집은 안이 당무위에 오늘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니다. 이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내놨던 안대로 해라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이 며칠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힌 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갈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컷오프.
예비 경선 단계에서 종전의 룰은 이제 중앙위원들이 600명이 예비 경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좀 반영하자. 이게 전대 준비의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비대위가 그냥 종전 룰대로 하자. 중앙위원회가 컷오프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막 당내에서 반발이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걸 절충을 했습니다. 예. 당대표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되 최고위원은 여론조사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니 변별력도 없고 왜냐하면 열댓 명이 출마하는데 여론조사 그 반영한다는 게 과연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 최고위원회는 기존 룰대로 중앙위원회에서 후보를 1차 컷오프하는 걸로 요건 절충을 했고 한 가지 더 전대준비위원회에서 없던 안을 비대위가 꺼내든 게 지금 이제 1인 2표제거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한 표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권역의 후보자한테 던지도록 요 안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너무 수도권에서만 되니까 지역도 배려하자는 취지인데 반발이 지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숫자가 작은 지역에 이 출마자는 그러면은 최고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저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생소한 룰이고 자칫 당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건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전당대회의 유불리를 놓고서 이른바 계파 간에 이런저런 그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의원이 아직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또 이렇게 좀 잠복돼 있던 그런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은 어제 이 비대위의 결정에 나온 뒤에 국회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이제는 좀 또 조용해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른바 뭐 친문이나 반명 뭐 이런 그룹이 또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더 저희 당장 일단 뭐 룰과 관련된 갈등을 봉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의 반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친명그룹 일각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에 있어서 30% 적용은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뭐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거는 이재명 의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하려는 마치 음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럴 리는 만무하고 그럴 가능성은 제로고 오히려 이제 최고위원 이 컷오프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 섰던 분들 중에도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당무위원회에서 의견이 팽팽하다가 봉합이 된 거니까 다시 저거를 뭐 거부한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시 갈등이 촉발하는 그 촉발점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다들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겠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이런 룰이 조금 더 간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 엇갈리다 보니까 항상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의 민주당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지금에 오기까지 이제 전당대회 룰이나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룰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룰을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국민 일반 여론을 좀 더 담아내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 경선 룰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보다는 일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담아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친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싸울 때 이재명 의원도 책임론을 나왔을 때 일반 국민의 여론을 또 담아내자.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여론 30%를 넣은 룰을 정했다가 그것이 비대위에서 다시 안 됐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국민 여론을 지금 팬덤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친문 또는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인데 이 팬덤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일반 여론이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전대룰 아니면 이건 당원 당규에 딱 명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민주당이 좀 개혁에 혁신의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팬이 있어야지 또 정치를 하는 거고 그쵸? 거기에 힘을 네, 얻어서 네.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정치가 또 발전이 될 테니까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다른 내용의 한 축인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출마 불허 결정에도 후보 강행 의지를 예고를 했는데 오늘 당무회에서는 이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대위의 이 결정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혜 요구에 이어서 지금 불복 논란까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출마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에 당에 큰 기여도 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건 맞는데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면 내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으니 당에서 그거를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달라. 이제 좀 이런 화법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출마를 선언해 놓고 그리고 그 제약은 당연히 당에서 해소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당의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문난 거에 비해서는 별로 먹을 게 없다. 뭐 어대명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박지원 위원장 같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 없었던 색깔이 더해진다면 얘기거리도 좀 풍부해지고 국민들의 주목도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어떤 특권 요구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몇몇 이제 특히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원 당규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 예외 규정을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무리한 특권 요구 있을까? 저분이 사실은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그건 이제 당대표 자격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당대표였던 사람을 지금 컷오프 시킨 거예요. 공천권 안 주고. 게다가 이 전당대회 출마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그 굉장히 기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전향적으로 그걸 좀 열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조금 더 호용적으로 민주당이 보였을 텐데 너무 좀 인색해 보였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예외를 두는 것은 또 다른 또 불공정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는 것도 수많은 예외가 있었어요. 당장 비근한 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우는 다르다지만 김동연 그 지사 같은 경우에도 합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예외를 인정받아서 출마를 했던 거고 총선 때면은 늘 영입 이런 걸 합니다. 예. 그 영입 인사들도 대부분 기존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이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에 좀 부족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최근 들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하다. 방법이 뭐 조금 그런 게 잘못됐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것을 뭐 젊은 청년 정치인의 경험 부족 정도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원칙은 원칙이다라는 근간을 가지고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런 권리를 달라, 권한을 달라, 나에게 이런 특혜를 달라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게 민주당 내부에서 좀 심기가 안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만일 민주당의 당직자였다면, 민주당의 지도부였다면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아예 출마 자체를 컷오프도 아니고 출마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에는 확실히 당내 주도적인 세력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돌출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지방선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여론들을 좀 의식했고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돌출 행동이라 하면 86그룹 용태를 주장했던 그렇죠. 네. 그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제 오늘 당무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여지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박지원 되겠습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방식을 찾을 텐데요. 예.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좀 기회를 열어주고 좀 미숙함이 있더라도
비판도 하지만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당의 다양성을 만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